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은 거침없고, 표정도 자신만만합니다. 난 돌려 말 못해. 나는 그냥 솔직한 거야. 처음엔 그 솔직함이 멋져 보였습니다. 속 시원하게 할 말하는 사람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꾸 마음이 다칩니다. 별말 아닌 것 같았는데 집에 와서 곱씹게 되고 밤에 혼자 생각하다가 눈물이 핑 돌기도 합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 사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까? 그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솔직하다는 말투 뒤에 숨어있던 진짜 얼굴. 자기 말은 진실이고 남의 상처는 사소한 걸로 여기는 사람. 오늘 영상에서는요, 솔직한 척 사실은 무례한 사람들의 정체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절대 하지 않는 단 한마디, 그 말 속에 숨겨진 본심과 심리까지 낱낱이 보여드릴게요. 무엇보다 이런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현실적인 대처법까지 알려드립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절대 중간에 끄지 마세요.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솔직한 척하면서 당신을 깔아뭉개고 있어요. 우월감에 취한 사람의 말버릇. 말끝마다 나는 그냥 솔직한 거야 라는 사람. 사실 이런 말은 솔직함이 아닙니다. 그건 남을 공격해놓고도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아주 영리하고 비겁한 방식입니다. 이 말 뒤에는 거의 항상 누군가의 자존심이 무너져 있습니다. 예전에 한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던 자리였어요. 한 여성이 자신이 겪은 건강 문제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죠. 그러자 옆에 있던 한 남성,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본인이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난 그런 거 이해 못 하겠던데요. 자기 몸은 자기가 챙겨야죠. 순식간에 공기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고 주변 사람들도 눈치를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솔직함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말장난입니다. 사실을 핑계로 남을 눌러놓고 스스로는 우월함을 즐기는 매우 은밀한 폭력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가 움츠러든 모습을 보며 만족합니다. 자신이 이겼다고 느끼는 거죠. 이건 자신감이 아닙니다. 열등감의 반작용으로 만들어낸 우월감 중독자입니다. 심리학자 애덤 갈린스키는 실험을 통해 밝혔습니다. 권력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감정을 더 무시하게 된다. 나는 틀린 말 안 했어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타인을 말로 지배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실험, 브라이언 스펜서 박사의 연구에선 사실이지만 무례한 말이 거짓이지만 배려 있는 말보다 감정적 상처가 2배 이상 크고 상대에 대한 신뢰도는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결국 진실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말의 진실 여부보다 그 말의 온도와 방향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짐승을 드러낸 것이다. 정확합니다. 이들은 생각을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우월감과 공격성을 나는 솔직한 사람이라는 가면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상처받고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만족합니다. 나는 할 말 했어. 그게 마치 정의인 양.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짜 솔직한 사람은요, 따뜻합니다. 할 말은 하되 상대를 짓밟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진심과 배려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냥 솔직한 거야. 이 말이 반복된다면 그건 성격이 아니라 우월감을 못 숨기는 본성의 폭로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내가 너보다 위에 있어.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 말,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말끝마다 다 널 위해서 그래. 나는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기는커녕 자꾸 작아지고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간섭을 배려로 포장하고 상대의 선택을 미성숙이라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만이 정답을 아는 사람인 듯 굴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이 이직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수년간 일한 직장을 떠나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걸 왜 그만두려고 해? 그런 안정된 직장도 요즘 귀한 거야. 내가 너 생각해서 말하는 건데, 너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처음엔 고마운 충고 같았지만 그 말을 들은 여성은 점점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감정적인 걸까? 이 선택이 실수라면 난 철없는 사람이 되는 건가?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지인이 그 여성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책임은 그녀가 지는데 선택권은 가져가려는 사람. 그게 바로 통제형 무례함의 전형적인 얼굴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에는 사랑도 배려도 없습니다. 있는 건 오직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교묘한 지배욕뿐입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맥클렐랜드는 사람이 가진 욕구 중 가장 은밀하지만 강력한 것이 지배욕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통제하려는 욕망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변장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난 너를 위하는 거야.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말 뒤에 남는 건 기분 나쁨, 무력감, 죄책감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판단이고 간섭이고 심리적 위계입니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너를 위해서야라고 말할 때 그가 진짜 원하는 건 자신의 뜻대로 당신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진심 어린 조언은요, 상대를 믿고 선택을 맡기는 말입니다. 하지만 조종하려는 사람은 항상 말을 이렇게 끝맺습니다. 내 말대로 해.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은 내가 나답게 살도록 지지해 줍니다. 자기 기준에 맞추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니 누군가가 자꾸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한 번쯤 되묻고 싶습니다. 그게 정말 나를 위한 말인지, 당신의 불안을 덜기 위한 말인지. 그리고 그 답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의 본성도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 말은 변명이지 성격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되는 말을 들었을 때 조심스럽게 불편함을 표현했더니 돌아온 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나는 원래 말을 그렇게 해. 나한테 뭘 기대해? 나는 원래 직설적이야. 이 말은 참 묘합니다. 자기 성격을 방패로 세워두고 그 뒤에 숨은 무례함은 절대 인정하지 않죠. 그 사람은 무례한 게 아니라 그냥 타고난 성격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대화는 끝입니다. 왜냐하면 성격은 바뀌기 어렵다고 믿게 만드는 마법의 말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그런 걸까요? 실제 사례 하나 드릴게요. 직장 동료 A씨는 회의 자리마다 꼭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비꼬거나
깎아내리는 말투를 씁니다. 그거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그런 식이면 초등학생도 하겠네요.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뒤 그런 태도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 늘 똑같은 말이 돌아옵니다. 내가 원래 좀 까칠하잖아. 근데 나 바꾸기 힘들어. 그냥 그러려니 해. 결국 주변 사람들만 지쳐갑니다. A씨는 까칠한 성격이라는 단어 뒤에 배려 없는 말투, 독선적인 태도, 공격적인 언행을 다 숨겨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심리학자 데니얼 바츠는 연구에서 밝혔습니다. 사람의 성격 중 70% 이상은 후천적으로 학습되고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고요. 즉, 나는 원래 이래는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바꾸기 싫은 거고 남이 불편한 걸 알면서도 유지하고 싶은 자기중심성일 뿐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격은 운명이 아니다. 성격을 핑계로 쓰는 사람은 자기 안의 괴물을 방치하는 자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와닿지 않으세요? 내가 원래 그래라는 말, 그건 무례한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최후의 수단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면 내 말이 불편했다면 조심할게요. 그게 내 의도가 아니었지만 사과할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불편하게 다가왔다는 걸 알았을 때 그 반응이 곧 그 사람의 진짜 인격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 이 말은 사실 이렇게 바꿔야 맞습니다. 나는 불편한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참아.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가진 건 성격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책임감 없는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너한테 그런 말 들을 생각 없어. 말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무시하는 폭력.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용보다 더 크게 상처가 되는 건 말의 태도입니다. 특히 이런 말.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너한테 그런 말 들을 생각 없어. 넌 지금 말할 자격도 없어. 이런 말을 들으면 말을 주고받던 그 대화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더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느낌. 내가 지금 이 사람 앞에서 존재 자체로 깎였다는 느낌. 예전에 한 어르신께서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에서 작은 의견을 냈다가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어머니는 요즘 세상 잘 모르시잖아요. 그 얘긴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시대에 뒤처진 존재처럼 느껴졌고 그 후로는 말할 엄두조차 안 났다고요.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 자체를 무시하는 것, 더 나아가 그 사람 자체를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적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행동은 거칠지 않지만 상대의 지위, 정체성, 말할 권리를 부정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철저히 무력화시키는 방식입니다. 특히 이 방식은 직장, 가족,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자주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안에서 상대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심리학자 데보라 타는 연구에서 밝혔습니다. 사람을 가장 깊이 다치게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할 때 나온다. 이 말, 정말 뼈에 새겨야 할 말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존재를 지워버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의 말을 들을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입니다.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은 상대를 존재로서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감정적 폭력이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독입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분은 내 생각과 달라요. 난 그렇게 느꼈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을 말할 순 있지만 존재를 무시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말, 내가 할 말은 아니지. 넌 모르는 얘기야. 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건 의견 차이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을 지워버리는 말입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다섯 번째, 그게 왜 기분 나빠? 감정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마음을 망가뜨린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뭐 어때서 그래? 에이, 별것도 아닌 걸로 예민하게 굴긴. 그 정도는 웃고 넘겨야지. 왜 그렇게 예민해? 이 말들 처음엔 별말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의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느낀 사람을 문제 삼는 말, 느낀 감정 자체를 틀린 것으로 만드는 말.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감정 삭제 명령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드릴게요. 한 여성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신이 오랜만에 남편과 외식을 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약속 당일 갑자기 회식을 잡았다고 연락만 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취소해버렸답니다. 섭섭했던 그녀가 기다렸는데 너무 서운해라고 말하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걸로 기분 나빠할 거면 그냥 약속을 하지 말든가 해. 그 순간 감정은 고립됐고 마음은 다쳤습니다. 자신이 느낀 감정이 틀린 감정처럼 여겨진 순간 그녀는 스스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십니까? 심리학자 존 고트먼은 부부 상담 연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무시당하는 순간 관계는 멈추고 마음은 다친다. 감정은 설명하고 나누는 것이지 평가하고 재단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부부 문제만이 아닙니다. 가족, 친구, 동료 사이에서도 이런 식의 감정 부정은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정도 가지고 울어? 그게 뭐 대수라고. 하지만 감정에 크고 작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느낀 감정은 그 사람에게는 지금 가장 진짜인 진심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무시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 가리키는 건 무감각한 사람의 위험성입니다. 그리고 그 무감각은 감정을 깎아내리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할 때 그건 그 사람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공감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기분 나빠? 이 말을 들었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바꿔 말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을 이해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아는 순간 그 사람의 본심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거리두기는 선택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절대 하지 않는 단 한마디, 그 말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내가 너무했구나. 미안해. 라는 말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이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정보다 논리를 앞세우고 진심보다 자기 자존심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 이 말들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를 못해서 수십 번의 대화가 의미를 잃고 수년간 쌓아온 관계가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그건 단지 사과가 아니라 인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지켜온 무례함의 껍질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내가 너무 예민하다고 되받고 그 정도는 농담이었잖아라고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 한마디, 내가 너무했구나. 미안해. 이게 가능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 관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본성을 이기고 감정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과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다. 사과는 약자의 태도가 아니라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겸손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기억하세요. 사과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진심을 나눌 수 없습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당신의 삶에 남겨야 할 사람, 그리고 떠나보내야 할 사람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선을 넘기 전에 울타리를 먼저 세우세요. 무례한 사람은 상대가 불편하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정도는 괜찮겠지, 아무 말 없는 걸 보니 받아들인 거겠지 하고 착각합니다. 아니, 사실은 그렇게 이용합니다. 한두 번 웃으며 넘긴 그 말들, 불편했지만 애써 침묵한 그 순간들이 어느새 당신의 침묵을 허락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울타리를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요. 그 얘긴 듣는 입장에서 조금 불편하네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내 감정을 조금만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싸움이 아닙니다. 예의와 감정은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계속 넘보는 사람이라면 그건 이제 무례함이 아니라 습관적 침범이고 명백한 본성입니다. 실제 연구도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박사는 수년간 사람들의 대인관계 반응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자기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심리적으로 더 튼튼한 울타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싫다, 이건 불편하다, 그 말은 상처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에도 덜 흔들렸습니다. 반대로 불편한 감정을 말하지 못하고 애써 웃거나 그냥 넘기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그 상황이 지나간 뒤에도 그 감정을 속으로 곱씹고 결국엔 내가 예민했나, 내가 이상한가, 자기 탓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즉,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지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짐바르도 박사는 이걸 감정의 내면화가 만드는 자존감 붕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말 한마디 못하고 참는 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게 아니라 조용히 무너지는 사람이 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도 말했습니다. 감정은 참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스림은 지금 하지 마세요라는 한 문장에서 시작된다. 맞습니다. 경계는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단호하면서도 정중한 한 문장,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례함은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게 해야 멈춥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울타리는 말로 선을 긋는 당신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감정은 설득이 아니라 표현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지켜내세요. 무례한 사람들은 상대의 감정을 논리로 덮으려 합니다. 그게 뭐가 상처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지. 이런 말들이 나오면 우리는 순간 움찔합니다. 내가 진짜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나? 하고 자신의 감정을 설득하려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감정은 증명할 필요도 승인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그저 당신 안에서 일어난 반응이고 당신이 그대로 느끼고 표현할 권리가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감정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넘기려 할 때 이렇게 차분히 말해보세요. 그 말에 마음이 좀 상했어요. 내가 느낀 건 사실이니까요. 기분이 나빴다면 그건 제 감정이고 제 감정은 제가 느끼는 거니까요. 이건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성숙한 표현입니다.
심리학자 브렌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설명하는 사람은 관계를 살리고 감정을 증명하려는 사람은 관계를 잃는다. 감정을 납득시키려고 애쓰면 어느새 그 감정은 논쟁거리로 변하고 그 순간 마음의 문은 서서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 당신에게 그게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야?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이렇게 대답해도 됩니다. 나에겐 그게 충분히 기분 나쁜 일이었어요. 그게 크건 작건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건 무례한 사람에게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감정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존중의 선언입니다. 세 번째, 말을 흐리지 마세요. 애매한 태도는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 사실은 다툼의 크기보다 애매함에서 시작되는 오해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농담이었어. 그 정도로 받아들일 줄 몰랐지. 이런 말들은요, 이미 한 번 선을 넘고 나서 뒤늦게 애매하게 물러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스스로도 그런 애매한 말로 자기 감정과 태도를 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좀 그랬어. 별일은 아닌데, 그냥 기분이 좀. 아니야, 별일 아니야. 이런 말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말이 흐려지는 순간 상대도 당신의 경계를 흐려서 이해합니다. 예전에 한 상담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기분 나쁜 농담을 해서 속으론 늘 화가 났지만 항상 그냥 웃고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폭발해서 말을 꺼냈더니 돌아온 말이 이거였습니다. 아니, 너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웃고 잘 받아주길래 나는 괜찮은 줄 알았지. 그렇습니다. 표현하지 않은 감정은 없던 것이 되고 흐린 말은 경계를 지우는 도구가 됩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 이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을 숨긴 표현은 상대를 오해하게 만들고 자신의 경계를 흐리게 만든다. 그래서 그는 감정을 애매하게 말하는 대신 정확하고 단순하게 전달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불편한 진실 한마디가 불필요한 거짓 10마디보다 낫다. 말을 흐리지 않는다는 건 상대를 무조건 몰아붙이거나 모든 감정을 폭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내 감정이 어디쯤에 있는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마디라도 선명하게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정을 표현할 때는 너무 많이 설명하려 들지도 말고 너무 작게 축소하지도 마세요. 그 말 듣기 좀 불편했어요. 그 상황에서 저는 서운했어요. 그렇게 느낀 건 저의 진심이에요. 이 짧은 한 줄이 당신의 경계를 다시 세우고 상대가 이 사람은 허용 범위가 분명하구나 하고 존중하는 순간을 만듭니다. 네 번째, 침묵하지 마세요.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무례한 사람과의 대화에서 가장 흔히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어차피 말해봤자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아서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싶었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침묵을 선택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혹은 더 크게 다투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말입니다. 그 침묵이 결국 상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 괜찮구나. 말 없으니 넘어간 거네. 내가 뭐 잘못했겠어? 무례한 사람은 당신의 침묵을 허락으로 해석합니다. 침묵은 때로 지혜가 될 수도 있지만 지속되면 침묵은 결국 나를 지우는 언어가 됩니다. 실제 연구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에이미 에드먼스는 조직 내에서 사람들이 침묵을 선택하는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실험에서 참가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눠 하나는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하나는 말하기 전
상급자의 눈치를 보도록 설정했습니다. 결과는 뚜렷했습니다. 침묵하는 그룹일수록 의사결정 오류가 더 많았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에드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 권력은 조용히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하고 문제는 굳어지고 관계는 무너진다. 이건 직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 친구,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계속 침묵하면 다른 한 사람은 점점 커지고 결국 관계는 대화가 아니라 명령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그 관계는 둘이 함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이 왕좌에 앉고 다른 한 사람은 무릎 꿇은 채 고개만 끄덕이는 구조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자존감은 서서히 무너지고 감정은 한 방울도 표현되지 못한 채 안으로만 골마갑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많은 것을 드러낸다. 하지만 그 침묵이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복종이다. 이 말, 지금 우리의 상황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렇다면 침묵 대신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짧고 단순해도 됩니다. 지금은 대답하기 어렵지만 나중에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마음이 다쳐요. 그 말 쉽게 넘기기엔 저한테는 크네요. 이 말들은 침묵을 깰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나는 듣고 있지만 그대로 넘기진 않는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감정은 내 안에 빚으로 쌓입니다. 그리고 그 빚은 언젠가 폭발하거나 관계를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침묵이 편할 수는 있지만 결코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감정이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결국 말보다 더 아픈 방식으로 스스로를 공격하게 됩니다. 5번째, 참지 마세요. 감정은 쌓이면 무너집니다. 말 한마디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눈치 보며 말 끝을 삼킨 적 있으신가요? 이 정도는 내가 참아야지. 지금 얘기하면 괜히 분위기만 나빠질 거야. 참는 게 나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우리는 말 대신 참는 걸 선택합니다. 처음엔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더 어른 같고 더 현명한 사람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참음은 내 안에 감정이라는 이름의 돌을 하나씩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말 한마디에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혼자 울게 되고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후회가 찾아옵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그로스는 감정을 억누르는 실험에서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정을 억제한 집단은 감정을 표현한 집단보다 기억력, 집중력, 심박수, 자율신경 반응 모두 떨어졌고 가장 중요한 건 관계 만족도가 극단적으로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즉, 감정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참은 감정은 반드시 관계의 질을 망가뜨립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그로스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인간의 몸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각자 강한 감정 반응을 유발하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슬픔, 분노, 공포 같은 감정이 올라오는 영상이었죠. 하지만 두 그룹에게 서로 다른 지시가 주어졌습니다. A그룹에게는 감정이 올라오면 자유롭게 표현하라고 했고 B그룹에게는 절대 내색하지 말고 감정을 억제하라고 했습니다. 표정도 말도 몸짓도 전혀 드러내지 말 것.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억누른 집단, B그룹이 겉으로는 더 잘 참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집중력이 뚝 떨어지고 실수는 많아지고
심박수와 스트레스 수치는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자율신경계 기능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속에서 계속 끓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실험 후 조사한 대인관계의 만족도였습니다. 감정을 억누른 그룹은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가짜 대화를 한 것 같았다. 나는 그냥 껍데기만 앉아있는 느낌이었다. 이런 표현을 남기며 관계 만족도는 바닥을 찍었습니다. 한마디로 감정을 참는 사람은 상대에게도 멀어지고 자기 자신에게도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실험이 말해주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감정을 억누른다는 건 단지 화를 참는다는 게 아니라 나를 조용히 고장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망가진 마음은 관계를 통해 회복되기보다 점점 더 혼자 무너지는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알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참는 사람은 2번 분노한다. 한 번은 상대에게, 그리고 한 번은 참아버린 자기 자신에게. 우리는 종종 화를 안 낸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왜 나는 늘 참고만 있었을까?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참는 건 감정을 미루는 것뿐입니다. 감정은 언젠가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지금 표현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더 이상 조절이 아니라 폭발이 됩니다. 그리고 그 폭발은 상대가 아닌 당신 자신을 먼저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말하세요. 너무 늦기 전에, 너무 많이 무너지기 전에. 감정은 나중에 말하려고 아껴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4가지를 기억하세요. 불편하다면 불편해요라고 처음부터 말로 경계를 그으세요.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도 괜찮습니다. 경계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연습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감정을 느꼈다면 그건 증명해야 할 게 아니라 그저 당신 안에서 올라온 진짜 감정입니다. 그대로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말을 돌리지 마세요. 애매한 말은 오해를 키우고 당신의 울타리를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침묵하지 마세요. 당신이 조용한 사이에 누군가는 그걸 허락으로 오해합니다. 이 4가지가 감정을 억누르며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당신 편으로 되돌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정은 누군가에게 설명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인정해 줄 때 비로소 회복된다는 것. 지금 여러분 곁에는 어떤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과 있을 때 당신은 더 편안해지시나요? 아니면 자꾸만 움츠러들고 조심하게 되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굳이 솔직하다면서 사람 마음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처를 받아가며 자존감을 깎아내며 억지로 맞춰야 하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는 말이 많지 않아도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존중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보다 말 없이도 마음이 채워지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말투 하나, 표정 하나, 그리고 내 감정을 받아주는 태도에서 금세 드러납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지만 강한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안아줄 사람을 향해 한 걸음 옮겨보세요.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